제가 이번 미래과학 트렌드 2026에서 챗 GPT의 기억과 대화라고 하는 제가 챕터를 글을 썼고요. 오늘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 친구들은 챗 GPT 써봤나요? 네. 써봤어요? 네, 요새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아마 어린 친구분들께서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해서 2014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이죠. 영국의 수학자가 주인공인 영화였어요. 이분이 영화에서 다 나왔던 인물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최초의 청사진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쓰고 있는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잖아요. 그 컴퓨터가 모두 이분의 어떤 청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이제 죽기 한 몇 년 전에 논문을 하나 쓰세요. 그 논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논문이 바로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목은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고 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고 흔히 다른 말로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질문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질문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나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계가 똑똑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 기계에 뭔가 생각이 있다 또는 지능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자기가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 뒤편에 벽이 있어요. 그 벽에는 한쪽에는 어떤 출력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어떤 출력을 합니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서 답변해서 네, 사람입니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기계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계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판단자를 내가 기계임을 모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도 판단자가 누가 기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있는 머신,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튜링 테스트였어요. 이 튜링 테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능이라는 것을 계기가 가지고 있을 때 옛날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인 거죠. 이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기준으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큰 역사에서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어란 말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의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공어는 기계가 쓰는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숫자들을 인공어라고 하고요. 사람이 쓰는 우리의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들은 다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분야를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한번 문장들을 한번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번 쭉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빈칸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마음속으로. 네. 호랑이가 하고 한 다음에 빈칸이 있습니다. 뭐가 올까요? 울었다? 울었다. 그렇죠. 울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죠. 다음 문장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을에 아니면 어떤 산골짜기에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이거 너무 유명한 문구죠. 그래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걸로 가볼까요?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너무 다양할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빈칸이 있을 때 단어에서 올 수 있는 단어들의 어떤 경우의 수나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되게 일치된 답변을 하실 거예요. 운다, 울었다, 뭐 비슷하죠. 근데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나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는 뭐냐면 기계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단어를 하나씩 예측하면은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문장을 할 때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었다. 저는 물을 마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 확률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기계가 계산을 한 다음에 말을 붙여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싸한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당시 연구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서 이제 키보드 치실 때 혹시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 안녕이라고 치면은 추천하는 문구가 뜹니다. 안녕하고 또 안녕하세요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녕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고 있는 순간 스마트폰은 어떤 그 다음에 오는 단어나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줘요. 근데 이 시스템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 있죠. 그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성능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그대로 딱 알잘딱깔센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챗 GPT 다 써보셨다고 했으니까 GPT가 말하는 말이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그 말이 좀 어색한데라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너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오늘날 나오는 AI는 과거에 이렇게 언어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하는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이후로 쓰고 있는 챗 GPT는 다른 세상이 시작됐다고 느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My friend and I are이라 해서 내 친구와 나는 이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에 GPT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이렇게 단어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이 뭐가 나오죠? going이라고 하는 어떤 간다라는 뜻의 단어를 뱉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예측합니다. 그러면은 to라고 하는 어떤 영어 단어를 또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어떤 문장이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완성된 문장은 내 친구와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말이 되는 문장이 탁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GPT한테 실제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단어를 예측한다는 게 오늘날 GPT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전문적인 용어로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혹시 이제 어른분들도 계시니까 신문 기사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거대 언어 모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쓰이는 모델이 이름이 이 언어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챗 GPT가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고 하시는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나온 클로드라고 하는 AI도 있습니다. 혹시 쓰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클로드는 주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씁니다. 코딩을 잘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대 3대 AI 대장입니다. 이 기업들 다 미국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GPT한테 한번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국립가천과학관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야? 라고 했을 때 지금 말을 뱉고 있어요. 지금 GPT 같은 경우에 저희가 써보시면 알겠지만 단어들이 도도도도도도도 하면서 연달아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단어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고 다시 예측하기 때문에 도도도도도 하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예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GPT가 어떻게 단어를 예측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어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GPT 한 2 같은 경우에는 5만 가지 정도의 단어 중에서 이제 확률을 다 계산해요. 5만 가지 단어의 확률을 쫙 계산하고 하나 뱉고 다시 쫙 계산하고 하나 뱉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이 이제 어마어마한 어휘 사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근데 영어만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어도 있죠. 당연히.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의 모든 어휘를 다 모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수가 너무 많겠죠. 이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언어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쪼갭니다. 자, 보시면 색깔이 지금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시는 분? 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에서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 만든 건데 거기서 만든 어떤 GPT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런 문장들이 있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색깔 하나하나들이 하나의 어떤 단어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여기 GPT 같은 경우에는 G, 그러니까 PT를 또 하나의 단어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for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더 잘게 쪼개져요. 이거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GPT와 같은 AI들은 단어가 아니라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인 하위 단어,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을 매 순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얘도 워드입니다. 얘도 워드고요. 차이가 보이세요? 하나는 띄어쓰기가 있는 워드고요. 하나는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은 워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토큰의 넘버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워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하잖아요. 의미가 똑같죠. 근데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토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가 토큰이라는 것을 연달아 생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GPT 같은 애들이 한국어는 어떻게 더 분절적인 토큰으로 쪼개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토큰들을 모아서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그 토큰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이런 숫자들이 그 토큰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 같은 거예요. 그 아이디를 까보면은 이런 어떠한 의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의미 정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냥 GPT가 스스로 학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학습하면은 어떤 고차원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GPT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다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고차원의 의미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되게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큰들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걸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그 토큰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지금 실시간 뜨고 있어요. submarine, 뭐 잠수함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예측이라는 단어, ABD라는 그냥 의미 없는 거, divorce라는 이혼하다라는 어떤 단어도 나오고요. 이것들을 분포를 GPT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건 인간이 전혀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습을 통해서 이런 공간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는 유사한 것들끼리, 의미적으로 멀리 있는 것들은 멀리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떤 거대한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계는 토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 문장을 토큰으로 잘게 쪼갠 다음에 그 토큰들을 아까 제가 기대랗게 있는 그 숫자들 있죠? 그런 벡터라고 하는 어떤 숫자 형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자연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연어 처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GPT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얘기하기를 우리 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이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연합체예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랑 신경세포 사이에 있던 이 연결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가 강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약하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은 계속 바뀝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해서 AN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경망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경망이 아까 보신 것처럼 뉴런이고 뉴런들의 연결 중에 그 연결부를 뭐라고 했죠? 시냅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냅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를 추상화시킬 수 있어요. 이 추상화시킨 애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신호를 어떤 합산을 막 합니다. 뉴런이라는 개별 세포가.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넘어가는 순간 빵 하고 터지면서 출력을 내뱉는 이런 단순한 연산을 개별 뉴런 하나하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런들을 여러 개를 연결하면은 어떤 연합체가 나오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인 겁니다. 신경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요.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해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뭐죠? 뉴런입니다. 그리고 선 하나하나가 뭐냐면 연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뇌에서 뭐에 대응되냐면 시냅스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냅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연결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약하게 연결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연결들이 입력이 들어올 거고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 높은 강하게 연결된 애들은 빨갛게 약하게 연결된 부위는 파란색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결마다 연결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이제 강하게 받는 애들, 약하게 받는 애들 쫙 합산해가지고 어떤 값이 넘어가는 순간 출력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이 있는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연결은 강하고 어떤 연결은 약하고 이것들이 다 숫자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가중치 또는 매개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들의 크기, 양이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었던 것들인데 GPT-2 같은 경우가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매개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15억 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GPT-3가 나옵니다. 이 GPT-3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 최초로 쓰셨던 그 버전일 겁니다. 그게 대략 1750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GPT-4가 나오고 이때 1조 7600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개변수가 많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GPT-3의 어떤
그림입니다. GPT-3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린 건데 규모가 지금 상당하죠. 지금 이런 거대한 GPT-3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썼던 문장을 입력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한번 다 거친 다음에 뭘 하냐? 단어 하나, 토큰 하나를 딱 뱉습니다. 그 토큰을 뱉은 걸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또 이 계산을 하고 하나 뱉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면 여러분들 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도도도독 하는 게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계산이 빠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계산들이 진행돼서 단어 하나를 뱉으면서 이제 문장이란 걸 만들고 단락을 만들고 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개 변수가 1조 개가 넘는 모델, 언어 모델이 나왔다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어로 LLM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사에는 LLM, 거대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언어 모델은 아까 말했던 그 단어를 예측하고 대규모는 매개 변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AI는 다 LLM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GPT 얘기를 할 건데 GPT가 약어예요. 왜냐하면 GPT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되게 딱딱해요, 이름이. 뭔가 친근한 이름이 아니면. 제미나이는 뭔가 친구 같잖아요. 예, 뭐 별명 같잖아요. 그리고 클로드라는 것도 친구 같은 이름인데 GPT는 사실 이름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좀 학술적인 이름이에요. 이거의 약어입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어떤 약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글자인 G와 P와 T를 따가지고 붙여낸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성형은 무슨 뜻이냐? 언어를 생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전학습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GPT를 쓰는 동안 그 이전에 이 GPT는 이미 학습이 다 끝나야 됩니다. 학습을 미리 사전에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다시 이게 이제 낯설시죠. 이게 뭔 말일까?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 GPT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동인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하시면 혹시 이거 아시나요? 로봇 영화 중에서 너무 유명한 영화예요.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따왔냐? 아, 그건 아닙니다. 우연히 겹친 거고요. 트랜스포머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직역을 하면은 트랜스포밍이 영어로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무언가, 변신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변화하는 기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원래 컨셉이 뭐냐면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얘가 우장우장 하면서 이렇게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붙은 것처럼 GPT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단어를 바꿔서 어떤 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가 맨 처음 나온 게 이 논문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2017년에 이 논문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어떤 신경망,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이게 그냥 천하통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전에 쓰던 그 다양한 AI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 얘가 성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GPT-2입니다. GPT-2를 이제 시각화한 거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attention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영어인데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orming the라는 어떤 문장이고요.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단어가 하나씩 붙을 거예요. think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시 이 think가 입력돼서 또 어떤 attention을 또 계산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attention의 크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점점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얘가 계산해야 될 토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대단한 거는 모든 토큰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성했던 기계가 생성했던 그 토큰들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무식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 죄다 빼앗김없이 계산해가지고 문장의 그 동일한 애들끼리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어떤 연관성을 계산하는 그 메커니즘이 탁월했던 거죠.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오늘 GPT가 되게 대단한 발전이었던 거는 이 신경망이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쓰고 그걸 통해서 언어를 생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